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5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의와 사회질서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고, 이 글은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소개해 드린 영상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의와 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정의와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저급한 수준의 책, 그거보다도 이 짧은 글이 훨씬 정의와 관련해서 글이 알찹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정의와 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이 기초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실증 법이 정의보다는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실제 생활에서는 더 정의보다 기초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각자에게 지당하게 차지된 것이, 즉 분배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기 전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당하게 실질적으로 분배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의한 어떤 분배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이제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발생하는 것은 실정법의 법적 소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라고 하면, 질서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관념은 법의 관념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정법이 우리 생활에 정의라는 개념보다 먼저 실효성을 갖고 작동을 하는데, 결국은 법은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즉 정의로운 질서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의와 법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보는데 법은 필연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수많은 다양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규정 속에서 획일화 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필연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도 법이라는 어떤 획일적인 범위 안에서 보편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에게만 맞게 한 법, 개인의 유일성을 정당한 것으로 허용해서 법의 개념 목표를, 개념 자체를 무효하게 하는 그런 따위의 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은 애초부터 그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법 질서, 획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법의 목적이고, 그래서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법인데, 그러한 법이 개별화 됐을 때는 상당히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구체화하는 것, 법은 누가 어떤 사람이 저지르더라도 그거를 사형죄라는 조항, 한 조항 안에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한 조항 안에 전부 획일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의 역할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집행부나 사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개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별화된 법으로 됐을 경우에는 입법부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법이 획일적인 보편의 어떤 법칙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맞춰져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사회 질서 개념이 아니고 개인의 공격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한 그러한 조치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런 법률,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개인에게만 한정된 그런 법률이 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일종의 입법 독재,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의 파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독재냐 아니냐의 여러 기준 중에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인에게 맞춰진 법률이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입법 독재냐 아니냐의 기준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 개념이죠. 여기 보면 유일적인 개인으로서의 한 인간에게는 결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어야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게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법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배분을 하고 있다면 그 법은 그 자체로 정당한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법이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전부가 아니지만 여하튼 많은 수를 동일한 규범 하에서 가져가서 동일한 규범 하에서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규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은 어떻게 보면 법은 인간 사건이 있어서 안정성,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보장해서 안정성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함과 동시에 또 다양성을 약간 파괴하는 좀 획일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그런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하고 정의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의가 거하는 법은 그러니까 정의라는 법은 이런 뜻입니다. 정의라는 법은 인간의 실정법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고 이 정의라는 법은 인간 입법의 표준으로서 그러니까 실정법이 제정되는 그 기준으로서 모든 실정법, 인간의 법전 위에 서 있는 그런 법이다. 그러니까 실정법의 판단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실정법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정법은 부당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바로 정의의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요즘은 흔히 이제 자연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법보다 기준 폭이 좀 좁은 개념이지만 정의도 그렇게 이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정의가 거하는 법, 정의의 법은 입법자로 하여금 즉 실정법을 만드는 사람을 하여금 정당하게 법을 만들어 하는 그 기준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정법하고 이 정의의 관계가 어떠냐 봤고요. 그러면 법은 아까 전에 법은 모든 인간을 획일적으로 다루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법이 다뤄야 될 정의, 즉 정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일단 보면 실정법이 규정해야 될 정의는 첫째적으로
형식적인 동등성을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적인 동등성, 즉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당한 차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차지는 분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분배라는 것이고 각자의 동일한 차지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 정당한 법이 되려면 동등성이라는 것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실정법이 정의로서 표현해야 될 동등성은 동일한 분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그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사람이 이제 찾으러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찾으러 왔는데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 세탁물을 동시에 이렇게 주는 거는 동일성이죠. 똑같이 동시에 딱 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진 못하죠. 그러니까 온 순서대로 이거를 세탁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성은 아니지만 똑같이 취급하는 동등성은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안 한 사람한테는 돈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3학년과 2학년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동일한 수업을 할 수는 없죠. 3학년은 3학년 수준에 맞게, 2학년은 2학년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해야 동등한 겁니다. 바로 법이 갖춰야 될 동등성은 동일성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념 동등성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동등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동등성으로만 정의를 얘기하게 되면 이보다 정의가 더 간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의의 동등성은 지금 앞에서 봤던 그런 예보다는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다. 결코 동등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세탁을 하게 되는데 세탁소에서 세탁 찾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섰는데 그러면은 줄 순서대로 나눠주는 게 동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롭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오래 기다리기 힘든 임산부도 끼어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엄청 나이가 많아서 넘어질 것 같은 할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이 동등성이냐? 여기서 또 다른 동등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획일적으로 앞에서 동일성이 아닌 동등성 개념은 획일적입니다. 줄선대로 그대로 나눠주고 1학년 1학년대로 2학년 2학년대로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인간과 인간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아까처럼 편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봤을 때는 힘없는 인간, 임산부 이런 사람도 거기에 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서 동등성뿐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동등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임산부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이 다른 인간에게 있어서 동등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앞에 봤던 그런 동등성이 정의지만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되는 환경,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들, 사정들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는 단순한 물질 관계와 물질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동등성에 더 나아간 새로운 동등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동등성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한 그러한 동등성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일 첫 번째의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동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정의는 동이란 것을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큼의 어떤 사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100만큼의 어떤 사물을 주는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50만큼의 어떤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게 50만큼의 어떤 물건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 100시간을 노동을 해서 했다면 100시간의 월급을 주는 거고 50시간의 노동을 했다면 50시간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물질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동등성은 지금처럼 주로 계약적 관계에서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내가 살 때 50만 원을 주고 샀지만 속아서 30만 원짜리를 30만 원짜리 정도의 물건을 살 때도 있죠. 또 어떤 회사는 70만 원짜리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 놓고 고급으로 보이기 위해서 150만 원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150만 원을 줬지만 70만 원짜리 물건을 갖고 오게 되죠. 결국에는 바로 물건과 인간의 개념에서의 동등성을 에 대한 정의도 현실에서는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동등성. 그래서 예를 들면 임산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달리기 경쟁을 한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사회에서 경쟁을 할 때 그러면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는 조금 더 앞에 해서 달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일정한 어떤 대우를 하든지 라는 형태의 동일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동등성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대해서 물질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산술적인 동등성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차이로서 인정해주는 동등성. 기하학적인 이 동등성으로 정의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 헌법 판례에서 거의 그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정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요. 지금 말했던 이 정의의 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정의 그러면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두 가지 정의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의 이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당시에 신분제를 옹호했어요. 플라톤은 신분제를 부정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인 남자의 이성을 완전한 이성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자보다도 이성이 떨어지고 아이는 더 떨어지고 노예는 아이의 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이 정의의 두 기준은 오로지 성인 남자들에게만 작동하는 그런 형태의 정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좌익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정의 기준하고 우익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 기준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지금 알테르스가 얘기했던 두 가지 정의의 기준, 물질과 인간의 관계에서 혹은 인간과 인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정의의 기준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질렀던 오류처럼 얘들도 바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 두 가지 기준을 작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않는 실질적인 어떤 차이, 신분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좌익과 우익이 계속 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의 보편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기준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이 두 가지 기준의 어떤 명확한 보편적인 선, 한마디로 이 지금 이 정의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어떤 기준을 빨리 합의를 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글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 글이 뒤에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법과 정의의 관계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953년 사상계 5월호 내용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뒤에 논문이 3개 남았는데 이 3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계급가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그런 거고, 뒤에 또 소설과 번역된 소설, 시, 요런 것들이 2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3개는 금방 끝내고 그 다음에 1953년 사상계 6월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